자, 다음은 309페이지 제5절 평균 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평균 분산법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거의 한 문제 정도죠. 근데 평균 분산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평균, 분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평균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했죠. 예. 우리가 어떤 투자안을 분석할 때 기대 수익이죠. 미래 수익을 분석하는데 미래 수익은 가중 평균의 수가 한다. 그래서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대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투자의 평균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만큼 기대 수익이 크다는 의미고, 반대로 어떤 투자의 평균 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만큼 기대 수익이 작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균 값은 기대 수익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또 위험이죠. 자, 분산에 대한 것은 위험값이 되겠습니다.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런 이야기 되겠죠. 또는 우리가 위험은 또 다른 말로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크기와 분산값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투자안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투자안을 갖다 결정하는데, 그 투자안을 결정할 때에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예. 예를 들자면 뭐다? 평균이 같을 때, 평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대 수익이 같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평균이 같을 때는 뭐다? 분산값이 작은 쪽이 유리하겠죠. 위험이 작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말한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분산값이 같을 때는 뭐다? 평균이 큰 쪽, 즉 위험이 같을 때는 뭐다? 수익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다. 자, 이러한 평균 분산법은 또 우리가 집중 투자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해서 그냥 몰빵. 여러 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투자에다가 몰빵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 투자인데, 투자에서는 몰빵은 좋지 않습니다. 네, 항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이제 분산 투자에 관한 이론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그게 책에는 거기에 309페이지 아래쪽에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또 그림대로 제가 구속받기도 싫어하니까, 자, 그냥 제가 임의로 한번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표를 이렇게 하나 그릴 텐데, 이 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죠. 자, 투자안별 평균값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역시 평균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을 의미하고, 또 편차로 가죠. 예, 편차값을 측정했습니다. 편차값은 뭘 말한다? 위험의 크기를 말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제 A 투자안의 기대 수익이 평균값이 5%고 B도 5%고 A의 편차가 2%, 이쪽은 3%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편차는 4%고 4%고, 네, 자, 여기에서의 기대 수익은 8%고 이쪽에서 기대 수익은 7%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또 보니까 12%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니까, 8%다라고 이렇게 할까, 예. 자, 이제, 보니까, 예. 뭐 8%다 할 거예요. 예. 뭐 아무 때나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자, 8% 하면은, 자, 예. 8% 합시다. 예. 자, 뭐, 퍼센테이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또 8로 할까, 7로 할까 하다가 이제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투자는 이제 A 안에서 E 안까지 있습니다. 이, 5개의 투자안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한 투자를 결제하는데, 그게 이제 평균 분산법에 따라서 결제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는 A 하겠다, 나는 B 하겠다, C, D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평균 분산법에 따라서 결정해보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 A 안과 B 안의 평균이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A 안과 B 안의 기대 수익이 같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다? 당연히 편차가 작은 A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A안이 B안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다. 평균이 같을 때는 편차가 적은 쪽을 선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C안과 D안을 보니까 편차가 같네. 편차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험이 같다. 따라서 이 경우 보니까 뭐다? 그런 위험이 같을 때는 뭐다? 당연히 평균이 큰 뭐다? C안이 좋겠네. 그래서 이 경우는 C안이 D안을 지배한다. 됐죠?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E안을 보겠습니다. E안. 그래서 C와 E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E가 C보다 수익이 많네. 엄청나게 많네요. 아주 좋겠네. 그런데 E는 C보다 위험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갈등 때리죠. 즉 C보다 E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즉 이런 이야기죠. C는 E보다 기대 수익은 작아도 보담할 위험이 작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둘 다 작고 뭐다? 둘 다 큰 상태죠. 마찬가지 A와 C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C는 A보다 수익은 많지만 보담할 위험이 많죠. 크죠? 또 A와 E도 마찬가지죠. 뭐 둘 다 작고 둘 다 큰 상태. 뭐 이런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정리하죠. A와 B, C와 D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만, 그 다음에 A, C, E는 뭐다?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5개의 투자함 중에서 어느 하나를 투자하고자, 어느 하나에다가 몰빵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다? 평균 분산법의 한계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0페이지에서 갈로 2번에서 뭐다?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에서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즉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분산법에 근거해서 A와 C, E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매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뭐 어쨌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현재 이 경우에 이제 B, D는 탈락이고 A, C, E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그것도 평균값과 분산값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뭐다?
어떤 사람 뭐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다?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E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C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갑은 E를 선택했다라고 가정해보자. 뭐다? 나는 A를 선택했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여기서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뭐다? 갑과 을 중에서 어디에 포함됩니까? 하나 선택해 놓으시죠. 하나 선택해 놓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하겠다. 나는 E를 선택하겠다라고 C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선택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E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투자한 E는 비록 위험이 크지만 그에 대한 수익도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크지만은 수익도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하겠다. 대단히 공격적 투자자의 행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A를 투자한 을은 을은 비록 수익은 작아도 위험도 작다. 나는 수익보다도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은 우리가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즉, 이 경우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작동되지 않지만 투자자의 성향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 값의 크기에 따라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서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참고로 310페이지 가니까 변이계수 있죠? 변이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변이계수는 이런 뜻이죠. 예. 거기에 수익 하나를 얻기 1단위를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변이계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해서 평균 값에 대한 편차 값의 크기를 변이계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변이계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부담해야 될 위험이 크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어떤 투자들을 상대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할 때 변이계수가 큰 쪽이 좋겠다, 작은 쪽이 좋다, 작은 쪽이 좋죠. 변이계수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할 위험이 크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험이 적은 쪽이 좋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쭉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투자자의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A다, 나는 C 하겠다, 나는 E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면은 변이계수가 되겠습니다. 예. 자, A 투자는 변이계수 됩니다. A 투자는 기대 수익 5고 위험이 4입니다. 그래서 5분의 2죠. 하니까 5, 4, 20, 0.4가 되겠습니다. C 투자는 변이계수 8분의 4죠. 보니까 0.5입니다. 자, 그 다음에 E 투자된 변이계수 12분의 8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3분의 2죠.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67입니다. 자, 그러면은 A와 C와 E의 변이계수 중 가장 큰 게 E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E가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합리적 투자자이라면은 변이계수를 통해서 본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다? 네, 가장 적은 A 안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문장들이 다 출제가 되었다. 한 두 번 정도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변형교수는 수익분의 위험의 크기인데 또 실제 지문에서 위험에 대한 수익의 크기 비로 물으시겠습니다. 변형교수하고 완전 역수죠. 그러면 뭐 반대적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은 이것은 클수록 좋죠. 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변형계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그래서 당연히 수익이 클수록 유리한 것이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지문이 변형계수의 행태로 물었느냐, 주어진 지문이 위험에 대한 수익의 크기로 물었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해석은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변형교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쪽을 선택하고 위험에 대한 수익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쪽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시고, 자, 됐죠? 예,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 투자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A에 몰빵하겠다. 나는 C에 몰빵하겠다. 나는 E에 몰빵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러나 투자에서는 항상 몰빵은 좋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투자의 기본은 투자 기본은 여러 곳에다가 네,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분산 투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흔히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아라. 이게 분산 투자론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되게 사람들은 또 몰빵 많이 하죠. 저도 주식을 가거의 했지만 이제 몰빵. 근데 이제 분산 투자가 났습니다. 예. 한 곳에 몰빵했다가 그 회사가 망했다. 그럼 완전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 식으로 저는 3번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몰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몰빵은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분산 투자에 관한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 되겠습니다. 됐죠?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311페이지 하단부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면 결국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때 자산을 갖다가 여러 곳에다가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를 하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위험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312페이지죠. 예. 31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때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위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쳐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 됐죠? 예.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이 어떤 것이고 비체계적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 이 구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 자체, 시장 힘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자,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그라미 기억에 체계적 위험 있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 등 시장의 위험으로 터지게 되는 위험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자 박스에 됩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 등이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죠. 자, 경기 변동 사이클 어떤 투자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또 이자율이 변동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투자안들은 그걸 또 피할 수 없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자,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자, 기억에, 예. 개별 투자로부터 유발된 위험으로서, 예.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됐죠? 예. 그래서,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체계적 위험은 뭐다? 개별 기업들이 뭐다? 소송했다든지, 경영을 잘 못했다든지, 또, 파업을 또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위험들을 말합니다. 인사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구분할 것입니다. 자, 투자 자산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산을 여러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곳에다가 투자하면은 투자 자산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투자 자산수가 늘어나면은 이 위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것이 총 위험이고 이것이 투자 자산수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수를 점차 늘려봤더니 이렇게 가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다?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줄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투자 자산수를 3개 했을 때의 위험들, 그 다음에 10개 했을 때의 위험들, 20개 했을 때의 위험들, 30개 했을 때의 위험들이다. 자, 이걸 보니까, 예. 처음에는 뭐다? 자산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줄어듭니다. 자, 이 줄어드는 위험이죠. 이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 자산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이 더 이상 줄지 않는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됐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뭐다? 체계적 위험은 뭐다? 항상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투자 자산수를 무한정 구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총 위험은 0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많이 구성하더라도 어떤 위험은 남아있다. 체계적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왜? 피할 수 없으니까. 됐죠? 예. 그렇다면 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이죠. 투자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투자 분석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담해야지, 이거는. 따라서 투자 분석 이유는 뭡니까? 예.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마다 꼭 해야 됩니다. 예. 투자 분석은 체계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다. OX, X.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분석하지.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고, 예.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포트폴리오에서, 자, 그러면은, 자, 체계적, 비체계적이죠. 예. 체계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축한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네. 그래서 상관 개수가 낮은 자산입니다. 상관 개수가 낮은, 그래서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관 개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은 두 자산이죠.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 예. 수익률 변동의 유사성입니다. 그 유사성 정도를 상관계수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의 유사성 정도를 상관계수다. 투자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뭐 서로 관계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게 하나의 숫자로 나오죠. 그래서 개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우산 장수하고 콜라 장수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 해봤자 뭐 별로고 시간만 잡아먹고 자 결론만 하겠습니다. 예. 이 상관계수 값은 뭐다? 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물론 여기면은 뭐다? 아무 관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 내용들을 한번 그냥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냥 이렇게 보시죠. 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안 노니까 상관계수는 안 해도 됩니다. 되고 상관계수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자, 투자한 A가 있고, 예. 투자한 B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냥, A 안의 수익이 10% 그냥 주식 이야기 할까요? 예. A 기업의 주가가 플러스 10% 도달하니까 B 안도 덩달아 10% 도달할 수 있죠. 자, A 안의 주식이 10% 도달하니까 B 안은 뭐다? 5% 도달하더라. 반대로 합시다. 예. 자, A 안의 주식이 10% 도달하니까 예. B 안은 뭐다? 마이너스 5% 되더라. A 안의 주가가 뭐다? 예. 10% 올라가니까 B 안은 뭐다? 주가가 마이너스 10% 되더라. 그러니까 A가 움직이니까 덩달아 B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는 이야기죠. 자, 뭐 이렇게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상관계수가 로라는 기호를 씁니다. 예. 뭐 또 기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 이 경우에 뭐다? 이 경우에서 우리가 상관계수는 뭐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움직였죠. 그러면 A와 B는 뭐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 봅니다. A가 주가가 플러스 10대니까 B는 뭐다? 마이너스 10대더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움직였죠. 이때는 뭐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되겠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 어떤 것인지 마이너스 1인 경우 어떤 것인지. 자, 그 다음에 A가 10% 되니까 B는 5%더라. 1보다는 적습니다, 관계가. 말 그대로 뭐 상관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상관계수는 뭐다? 1하고 0 사이에 도릅니다. 자, 이때는 뭐다? 이것보다는 좀 적게 되겠죠. 플러스 10되니까 마이너스 5. 이 경우에는 뭐다? 예.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인 경우들이죠. 그러면은 뭐다?
이 경우에 어느 쪽이 좋으냐 아꼈습니다. 상관계수가 높은 자산끼리 포트폴리오다, 낮은 것끼리, 낮은 것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로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됩니다. 그게 효과는 작고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자산에는 뭐다?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이죠. 예.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거기 다 있습니다. 예.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 요게 또 포인트.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끼리 잘 뭐다? 구성하면 뭐다?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됐죠? 예.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결론은 두 가지로 갑니다. 예. 일단은 뭐다?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해라. 특히 마이너스 1인 곳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어떤 것이냐 하는 정도. 예. 그렇게 구성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313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가니까 효율적 전선이 있죠. 자, 효율적 전선이 있습니다. 자, 이 효율적 전선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죠. 자, 효율적 전선 되겠습니다. 예. 자,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예, 영어 그대로 가져와서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자, 효율적 전선을 그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들었던 예 있죠. 평균 분산법에서 들었던 예, 이 예를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예, 그냥 자 이때 이것을 뭐 수익이다, 뭐 기대 수익이다, 예, 이것을 편차다. 자, 편차가 2%, 그 다음에 또 편차가 3%, 편차가 4%, 또 얼마까지 있으면 5, 6, 7, 8, 뭐 8점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5%, 예.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어? 기대 수익이 7%, 예. 기대 수익이 8%, 기대 수익이 10, 이거 조금 위로 가 있네. 예. 그 다음 기대 수익이 12%, 예.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자 A 안입니다. 저거 보시면 아까 표를 보시면은 이 표 있죠. A는 편차가 2고 평균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봅니다. 편차 2에 평균이 5니까 여기네. 여기 A야. B안은 편차가 3이고 평균이 5입니다. 여기 B야. C안은 편차가 4고 평균이 뭐다? 8입니다. D는 편차가 4고 평균이 7입니다. E는 편차가 8이고 평균은 뭐다? 12죠. 여기가 E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놓고서 보니까 봅니다. 예. A와 B는 뭐다? 기대 수익 같죠. 그런데 위험이 적으니까 A가 B를 지배, B는 탈락. C, D 보니까 위험도가 같습니다. 동일한 위험도에서 C의 수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C가 D를 지배. 그 다음에 아까 이러한 A, C, D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뭐다? A, C, E가 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결한 선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말하는데,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은 뭐다? 전선은, 동일한 위험도죠. 같은 위험도에서는 뭐다? 최고
수익률을 주는 투자들이고 또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최저 위험도의 자산들이다 한 것이죠. 자, 봅시다. 예. 동일한 위험도에서 최고 수익률. 자, CDO입니다. 위험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C가 최고 수익을 주는 투자자이죠.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 됐죠?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최저 위험도. 자, A와 B가 수익률이 같습니다. 근데 A는 B보다 위험도 적죠. 최저 위험도. 됐죠? 예.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효율적 전선상의 이미 한 투자는 예컨대 C를 봅시다. C는 동일한 위험도에서 그 아래를 지배합니다. 됐죠? 또 C는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뭐다? 오른쪽을 지배하겠죠. 따라서 전선상의 C안은 이 부분에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들을 지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들은 지배 영역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C가 B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볼까요? B는 C보다 수익은 작지만 부담할 위험이 적죠. 그러니까 C가 B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A가 B를 지배하니까 탈락이 된 거예요. C가 B를 지배해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A가 B를 지배하니까 B가 탈락된 거예요. 즉 다시 갑니다. 이 C안이 지배하는 영역은 이러한 영역의 범위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이것들이 지배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A가 지배하는 영역들 되겠죠? E가 지배하는 영역들 되겠죠? 오하 영역. 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상이죠. 전선상의 투자안됩니다. 자, 지금 ADE죠. AC입니까? ACE가 되겠습니다. AC는 뭐다? 예. 전선상의 투자한다는 뭐다? 예.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선상에 투자한다는 뭐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성립한다. 보시죠. A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C는 A보다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큽니다. E는 C보다 위험이 크니까 수익도 크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의 투자들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는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성립한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 자,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315페이지까지 하고, 31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갈로 4번에 무차별 곡선 있죠. 무차별 곡선은 뭐다? 자, 일단 뭐다? 이거는, 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자, 315페이지 아래쪽에 개념 투자론에서 무차별 곡선은 위험과 수익의 크기에 따른 투자자의 효용이 동일한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언더라인. 특징 좌상반을 갈수록 효용은 크다.
D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모든 점에서는 투자자의 효용은 동일하다. 이미 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행태 회피형은 뭐다? 우상향으로 볼록하다. 마찬가지. 예. 우하향으로 볼록하다. 예. 그 다음에 상향으로 선호형, 중립형이 있는데, 자, 지금, 요게 이제, 그걸 뺐구나. 예. 자, 위험 선호형, 위험 회피형을 전제해서, 자, 갑니다. 예. 붉은색을 무차별 곡선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됐다 치고, 예. 이렇게 됐다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자, 예. 먼저 그냥 의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이 무차별 곡선. 자, 이거 볼까요? 이거 요즘 볼까요? 요즘? 예. 보는 거 어떻습니까? 위험은 좋고 수익은 엄청나죠. 아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뭐, 똑같죠. 뭐가? 누구든지 위험은 적게 부담하고 수익을 많이 얻을수록 그 사람의 효용, 만족도는 커지겠다, 작아지겠다. 커지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적게 부담하고 돈 많이 벌수록 뭐다? 그만큼 효용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다? 이거 볼까요? 이거. 이게 현재 그냥 갑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죠. 예. 요즘 뭡니다. 이거는 위험도가 2%고 수익은 뭐 11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 효용은 뭐다? 이것보다 크다, 작다, 적죠. 어느 위험도 2%인데 이쪽은 수익이 10이고 이거는 11이니까. 어떤 이야기냐? 예. 왼쪽 2에 있을수록 뭐다? 왼쪽 위로 갈수록 효용은 커지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효용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무차별 곡선이 좌상방일 때는 커지고 우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리면 작아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예. 현재 갑은 위험도가 2% 부담할 때 본인은 뭐다? 수익이 12%가 되어야 만족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투자는 현재 시장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투자들은 효율적 전선 아래에 있는 투자들, 여기에 시장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시장이 없죠. 없으니까 뭐다? 없는 거 찾아봐야 뭐 투자할 수 있다 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효용을 점차 낮춰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봅시다. 이거, 예. 낮춰봤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다? 이 두 점은 뭡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입니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두 점이죠. 그럼 뭐다? 이거 K하고 이거 L 하겠습니다. K와 L은 뭐다? 효용은 같다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봅시다. 갑은 뭐다? 현재 이제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위험도가 그럼 좋다. 2%일 때 나는 수익 8%에 만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10이고, 위험도 3.5 할까요? 그냥 편의상.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뭐다? 위험도가 2일 때 나는 수익이 8%는 만족한다. 근데 만약에 위험이 만약에 3.5가 커진 2에서 3.5로 커진다면 뭐다? 나는 수익이 12%가 되어야 만족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도 2% 부담하고 수익 8% 얻을 때의 갑의 효용이나 위험도 3.5% 부담하고 수익 12% 얻을 때 갑의 효용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겁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의 특징입니다. 흔히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그 고스톱 있죠. 예. 뭐 점수가 3점 5점 났습니다. 예.
5점 나고 이제 일고할까 말까. 자, 점수가 이게 5점이 그 기본 점수죠. 점수가 5점 났습니다. 고스톱 이야기입니다. 고스톱. 근데 내가 1고를 하면 뭐다? 뭐 또 점수가 또 고 한 것만큼 또 추가되고 또 점수 더 넣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1고를 하면 뭐다? 상대방에게 독박설 위험은 높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1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9점 됐습니다. 그래도 이 스톱 할까 고 할까 갈등 때리죠. 예. 알아 모르겠다. 2고 하자. 2고 했습니다. 자, 2고 하면 할수록 뭐다? 독박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는 거죠. 더 높아지죠. 그러나 이제 수익은 뭐다? 뭐 점수가 15점 됐습니다. 이때 기본 점수 5점일 때나 1고 해서 점수가 아까 몇 점 그냥 8점일 때나 그냥 예. 그다음에 2고 해가지고 점수가 15점일 때나 그 사람의 효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찰곡천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한 투자들은 현재 시장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계속 효용을 낮춰서 와야 됩니다. 오다 보니까 효율적 전선과 접하는 점이 있고 효율적 점선과 교차하는 점이 있죠. 교차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느 쪽이냐? 예, 접점의 투자니 최적의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냐? 교차점보다 접점보다 더 효용이 적습니다. 효용이 적으니까 뭐다? 이것보다는 효용이 더 큰 접점의 투자는 더 좋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최적 투자는 뭐다? 자, 315페이지. 자, 315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최적 투자는 있죠. 동그라미 기억, 언더라인. 이미 한 투자자에게서 최적 투자는 효율적 전선과 무철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접점. 아주 중요하죠. 물론 3번 정도 정답이 된 바 있습니다. 교차점이 투자이다. 접점이다. 접점이 투자이다. 자, 되겠습니까? 예, 이때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됐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뭐다? 이렇게 됩니다. 예. 무찰곡선 형태인데, 자, 이러한 무찰곡선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귤기가 더 가파르죠? 자, 무차별 곡선의, 귤기죠. 귤기입니다. 자, 이때, 보수적일수록 가파릅니다. 그다. 이 경우에 이쪽이 뭐다? 보수적 투자자고, 이쪽은 뭐다? 공격적인 투자자의 행태를 보입니다. 됐습니까? 예. 돼갑니다. 됐죠? 예. 보수적인 투자는 그냥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뭐다? 가파르게 됩니다.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가서, 자산 3번법 있죠? 언더라인 해야 됩니다. 예. 자산 3번법은, 자산을 갖다가, 있죠?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는 부식으로, 또는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은행의 예금으로, 이렇게 세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 3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언더라인 2번. 자산 3번법이라고 해서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단지 자산 3번법은 포트폴리오의 한 종류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곧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자, 나머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뭐다? 부동산의 특성, 그 다음에 주식, 예금의 특성도 있죠. 역시 부동산은 뭐다? 환금성이 가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은 뭐다? 안전성이 가장 적죠.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예금은 뭐다? 이때 수익성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균 분산법, 포트폴리오 이론,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최저 추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